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4주차 1차 시 수업을 하겠습니다. 14주차는 아동 돌봄과 안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15주차는 기말고사라 15주차 수업을 강의를 올려야 되는 건지 제가 그 사항에 따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주차는 이제 아동복지 전망과 과제 이 부분인데, 봐서 강의를 올리는 걸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동 돌봄과 안전, 이거는 이제 돌보면서 안전이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아동 돌봄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국가마다 어떤 정책이나 아니면 제도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은 안전한 사회 속에서 이제 건강하게 성장할 그런 권리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안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가정만의 안전이 아니라 어떤 국가의 어떤 체계적인 보호 체계, 그에 따른 어떤 책임과 의무, 이 부분까지 우리가 안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차 시에는 아동 돌봄에 대해서 볼 것이고 2차 시에는 안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동 돌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이 돌봄이란 개념은요, 아동의 어떤 신체적, 정서적, 또 사회적 발달, 이 여러 가지 신체, 정서, 사회적 발달을 지원하고 보호, 그리고 이 보호란 개념은 부모 또는 주 양육자의 어떤 양육 기능, 이것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이 모든 활동 전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동 돌봄의 개념은요, 단순히 아동을 보는 것을 넘어서서 아동의 전인적 성장, 그리고 교육적, 사회적 의미,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게 아동 돌봄의 개념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동의 권리 보장과 이제 직결되는 것이고, 이 돌봄은 또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 바로 돌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돌봄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 배경을 좀 보면, 이 과거에는 어떤 대가족 제도였죠. 이 대가족 제도에서 이 돌봄 자체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어떤 핵가족화, 또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돌봄, 이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국가의 책임이고 국가의 의무다, 이제 이렇게 직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동의 어떤 기본권 보장, 그리고 부모의 양육 부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보호 기능, 이 보호 기능은 아동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이것이 이제 보호 기능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돌봄에서 어떤 발달 지원 기능도 하는데, 이것은 아동의 어떤 신체적, 인지적, 또 사회 정서적 발달, 이것을 촉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돌봄에서 우리가 양육 기능도 좀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부모의 양육 부담, 이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필요한 경우는 양육 기능을 보완하거나 이제 대체를 하죠. 그리고 또 돌봄에서 우리가 교육 기능도 하는데, 이것은 아동의 사회화, 이 사회화와 학습, 이 학습을 지원하는 것을 말하죠.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생 고령화 문제가 있죠. 이 저출생 고령화 문제가 있는데, 이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겪으면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어떤 변화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가족 내에서 제공되었던 어떤 가구와 달리 현대 사회는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또 가족 구조의 변화, 또 돌봄에 대한 공백, 이런 게 자꾸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가족 스스로 이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역사회가 이제 고민할 부분으로 이제 인식되고, 이것이 곧 국가의 책임, 지역사회의 책임으로 이제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아동에 대한 관점, 이것이 변화되고, 또 복지라는 차원의 어떤 사회적 기능, 이것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아동 돌봄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아동 돌봄 서비스 이제 이 부분은요, 아동을 돌보는 행위고, 그리고 이 차일드 케어 서비스는 돌보는 장소로는 뭐 본인 집이나 친척 집이나 또 돌보미의 집이나 어린이집, 이제 이런 시설이 다 해당이 되죠.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아동수당, 조세 혜택, 육아휴직, 이제 이런 것을 보장을 해서 돌봄을 제공하는 것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좁은 의미의 개념으로는 아동을 직접 돌보는 돌봄 서비스도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동 돌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더 드리자면, 주요 기능은 뭐 교재에는 뭐 질 관리의 중요성, 또 아동 돌봄 서비스의 원칙이, 부모 역할의 중요성, 또 보편성, 접근의 중요성,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재마다 뭐 다양하게 또 이렇게 나와도 있죠. 여기서 말하는 뭐 질 관리의 중요성, 이것은 아동의 그 보호를 할 때, 돌볼 때 어느 정도의 질적 수준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동은 위험과 결핍 상황에서 자기 의지를 관철할 힘과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많은 보호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돌봄 시설 환경과 서비스 제공자의 자질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아동과의 어떤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관계 형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동 돌봄 서비스의 어떤 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어떤 자격, 또 교육, 훈련, 여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질 관리의 중요성에서 하는 말이고요. 이것은 곧 어떤 질적 수준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동 돌봄 서비스의 원칙에서 이제 부모 역할의 중요성, 이제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아동 돌봄 서비스 효과는 제공 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부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 얘기고, 그래서 영아에게는 시설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아동과 모성을 보호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편적 접근의 필요성. 이것은 아동 돌봄 서비스는 기본적인 서비스로 시장 경제에 의존하기보다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모든 돌봄 과정을 책임지는 공적 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출산율 저하, 또 여성의 사회 참여율, 이런 거를 높이는 핵심 대안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이 돌봄이라는 것은 가정 내의 일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고 국가에서 앞으로 할 일이다.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처럼 유아들 유보 통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도 있지만 뭐 스웨덴 같이 국가의 어떤 역할을 100% 책임지는 국가도 있고 다양하죠. 교재에는 그렇게 많은 내용이 있지 않아서 제가 이제 따로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동 돌봄은 이제 제공 이제 주체나 뭐 장소, 시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죠. 그래서 돌봄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돌봄 서비스의 유형이
돌봄 제공제에 따라서 뭐 전일제 모성 돌봄, 대리엄마 돌봄, 또 세대 간 돌봄, 또 전문적 돌봄, 부모 공유 돌봄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일제 모성 돌봄 이것은 이제 가정에서 말 그대로 모성이죠. 어머니가 아동을 돌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육아휴직 등을 쓰고 그러죠. 그리고 대리엄마 돌봄 이거는 어머니를 가장 닮은 대리엄마의 돌봄이다. 그리고 세대 간 돌봄 이것은 아동의 조모, 할머니가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고요. 전문적 돌봄은 전문가가 가정 밖에서 아동을 돌보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공유 돌봄 이것은 부모가 아동을 가정에서 이제 함께 돌보는 것이고요. 마을마다 또 가끔 부모 역할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육아를 봐주는 그런 또 제도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가정 내 돌보면서 이제 부모 돌봄 이것이 가장 이제 보편적인 형태죠. 부모가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형태. 그래서 이 부모 돌봄은 아동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질 높은 부모 돌봄은요, 아동의 어떤 안정적인 애착 형성, 그리고 전반적인 발달, 이런 전반적인 발달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아동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할 때 원만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가족 돌봄 이것은 식구들에 의한 돌봄인데 조부모나 뭐 친척이나 이런 가족 구성원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돌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맞벌이 가정에서 이제 많이 활용되는데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 뭐 친정 부모님이 아이를 돌봐준다든지 시댁 부모님이 아이들을 돌봐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고요.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정서적 안정감이 있지만 어떤 돌봄의 전문성이 부족한다든지 또 가족 내에 갈등이 생길 가능성 이런 단점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또 할머니가 돌보고 키움으로써 오냐오냐 해가지고 버릇이 나빠져서 나중에 사회에 갔을 때 어떤 대인관계에서 어떤 예의 범절 이런 데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방문 돌봄 이것은 보육교사나 또 아이 돌봄이 이런 전문 인력이죠. 이런 전문 인력이 이제 가정을 방문해서 아이를 돌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동에게 익숙한 환경, 이런 익숙한 환경에서 어떤 개별화된 돌봄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영유아나 또 장애 아동이나 다문화 가정 이런 아동에게 이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기간 돌봄도 있어요. 기간 돌봄. 이것은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뭐 지역아동센터, 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뭐 공동 육아 나눔터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어린이집 이것은 이제 영유아 보육법에 의거해서 만 0세부터 이제 취학전 아동 학교 가기 전에 아동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연령별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전문 보육교사에 의해서 교육 및 돌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재 보면 돌봄 대상자에 따른 아이 돌봄 서비스, 다 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뭐 돌봄 공동체, 늘봄 학교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걸 풀어서 편안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어린이집은 이제 영유아 보육법에 근거해서 만 0세부터 취학전 아동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근거해서 만 3세부터 취학전 아동. 그래서 초등교육과의 어떤 연계성을 고려해서 교육과정이 이제 운영이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 유치원까지이기 때문에 이 교육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 외에 이제 지역아동센터
이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그런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보호하고 교육하고 또 건전한 놀이와 오락도 제공하고요. 또 식사도 제공하고 또 지역사회 연계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래서 이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이나 또 한부모 가정 이런 취약계층 아동에게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사회복지 현장 실습 지도교수로서 지역아동센터에 방문을 하면 사회복지사 2급을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이제 실습 과정을 4주 걸치죠. 그 실습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습을 많이 하는데, 거기 가시면 지역아동센터의 어떤 취약계층 아동들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방과 후에 학습도 하고 공부도 하고 같이 이제 그 고학년이 저학년의 숙제도 돌봐주고 막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밥도 같이 먹고 가끔은 워크숍도 가고 뭐 MT도 가고 하는데 그래도 참 보기 좋은 게 여기서 고등학생이 방과 후 학교에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있다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있다가 고등학교 되어서도 방과 후에 계속 이렇게 학습을 하고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서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다시 자원봉사 활동을 이 지역아동센터에 와서 하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복지의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흔한 경우도 제가 봤는데, 이 지역아동센터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저소득 학생들의 어떤 방과 후 교실 그 나눔, 배움의 나눔도 실천하고 또 인성교육도 하고 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해서 나중에 대학생이 되어도 지역아동센터의 그 선생님이나 원장님의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다시 와서 자원봉사도 하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도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많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고요. 저소득층 아동들이 학교 방과 후에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탈된 아동들과의 어떤 비행 행위를 하거나 이런 행위들을 막음으로써 건전하게 여기서 공부도 하고 학습도 하고 식사도 하고 돌봄도 하고 이런 거를 보고 지역아동센터가 참 좋은 역할을 하구나 하고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지역아동센터가 종종 있을 거예요. 지역아동센터 이런 경우에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리고 이런 데 또 들어오려고 대기번호까지 길게 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께서 혹시 자원봉사 활동 하실 때 이런 데 찾으셔서 하셔도 참 보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이것은 초등학생 또 중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습 지원하고 또 특기 적성 활동 또 급식 제공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건강한 성장, 이 건강한 성장을 돕는 기관이죠. 그래서 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이것은 청소년 수련관에서 이제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안양 의왕 쪽에 사는데 이제 군포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이 이제 굉장히 시설이 크고 좋습니다. 거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또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도 잘 이렇게 활성화된 곳은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활동이 많이 늘수록 이 돌봄에 대한 국가의 어떤 역할, 그런 거는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강화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곧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다 토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 육아 나눔터, 이것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이제 품앗이 형태로 이제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품앗이 형태로 우리 집 아이, 옆집 아이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돌봐주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이제 핵가족화로 인해서 이제 육아에 대한 고립감이 있고
또 여성의 사회 진출로 다 맞벌이 일을 하다 보니까 육아에 대한 부담을 이웃끼리 이렇게 품앗이식으로 돌아가면서 우리 집 아이, 옆집 아이, 뭐 남의 집 아이 이렇게 돌봐주는 거죠, 같이.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사회 어떤 공동체 의식 이런 데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돌봄 공동체 이것은요, 지역사회 내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돌봄 그룹이고, 부모들이 교대로 아동을 돌보거나 또 육아 정보를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비공식적이지만 유연하고 상호 협력적인 돌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학교 돌봄, 이건 이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학교에서 말 그대로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죠, 서비스. 학교 돌봄도 이 방과 후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고 좋은 게 많습니다. 그리고 야간 돌봄, 이제 이것은 부모의 야간 근로, 또 긴급 상황 발생 시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고요. 이것은 주로 이제 전문 기관이나 아이 돌봄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다양한 형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외국의 아동 돌봄 서비스 이제 보는데, 여기 이제 스웨덴에 대해서 나와 있죠.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제 북유럽 국가들인데, 이런 나라들의 특징은 이제 사회민주주의예요. 사회민주주의 전형으로 자녀 출산, 양육 이런 가족 지원 정책이 복지제도 정책이라는 큰 뜰 안에서 이제 보편적인 돌봄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다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특히 스웨덴 같은 나라는 모든 사람이 사회보장제도 안에서 보호받는 나라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아동 돌봄에 대한 어떤 사회적 책임,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스웨덴의 어떤 돌봄 서비스, 이것은 공공시설 위주로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스웨덴의 가족 정책은 가정의 경제적 안정, 또 신체적 건강, 또 아동의 권리, 양성평등에 대한 내용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이 맞벌이 가정을 기본으로 해서 가정 및 직장에서 어떤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의무, 이것을 강조하는 게 이제 스웨덴의 돌봄이라고 볼 수가 있죠. 프랑스의 아동 돌봄 서비스. 이거 프랑스는요, 가족 지원 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오랜 시간 이제 정부 주도로 이어져 오면서 사회보장제도의 어떤 독립된 분야, 이 독립된 분야로 아동 돌봄 서비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 자녀는 가족만의 사적 영역이 아니고 공적 영역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돌봄과 교육에 투자해야 하는 공공재로 간주가 되고, 그래서 정부는 이것을 위해서 국가의 부를 이제 일부 할애해야 되고, 이제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북유럽식으로 광범위하게 이제 공공보육 서비스 체계, 이것을 강화하는 대신에 프랑스는 종일제 근로여성, 종일제 보육사, 그리고 이 전통적 보육시설에서 벗어난 다양한 유형의 보육 서비스를 통해서 절충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프랑스는요, 정부 지원 보육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고, 보육과 교육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모의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 특히 육아휴직, 유연근무 등이 잘 갖춰져 있는 게 바로 프랑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북유럽이 이제 사회민주주의잖아요. 스웨덴, 핀란드, 뭐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인데, 이것은 이제 이 사회민주주의다 보니까 이 나라는 강력합니다. 즉 국가가 아동 돌봄은 어떤 이 보편적 권리를 이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부의 대규모 재정, 이 대규모 재정에 이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을 함께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고요. 그리고 부모 모두가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 부모 모두가 장기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리고 보육시설은 대부분 이제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그리고 교사 자격, 서비스 질이 매우 높은 게 이제 북유럽 국가입니다.
그래서 놀이 중심, 창의성과 사회성 발달 이걸 굉장히 중시하고 또 여러 가지 핸드폰 앱을 사용해서 부모의 소통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게 북유럽이죠. 북유럽은 이 아동 돌봄이 강력하고 국가의 어떤 대규모 재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프랑스는 절충하되 부모의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육아, 휴직, 유연 근무 등이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는 자녀는 가족만의 사적 영역이 아니고 이제 공적 영역이고 절충하는 방식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미국을 말씀드리면 미국에는 이 공적 사적 서비스가 혼재합니다. 주정부가 인가하는 가정 내 보육, 보육센터, 방과 프로그램 이런 다양한데 저소득층 대상 연방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보육비 부담이 높고 또 서비스 품질과 접근성에서 이제 지역별 차이가 크다. 이게 이제 미국의 돌봄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서비스, 보육에 대한 서비스 품질과 접근성의 지역별 차이가 크다. 이게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만큼 서비스의 품질이 좋다 이 얘기가 아니고 지역에 따라 잘 사는 지역은 서비스 품질이 좋고 접근성이 좋은데 예를 들어 빈민가 이런 데는 서비스 품질도 낮고 접근성도 낮고 그래서 지역도 차별이 크기 때문에 육아에 대한 공적 사적 서비스가 그렇게 혼재되어 있지만 프랑스나 아니면 북유럽처럼 뛰어나진 않다 그 얘기예요. 국가는 강력한데 이 직접 차별이 서비스 차별이 크다 보니까 모든 미국의 국민이 다양한 질적 높은 육아의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지는 않더라 이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일본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일본은 통합보육교육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이건 역시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보육시설이 존재하고 그리고 아동 보육료가 무상이고 그리고 맞벌이 가정 증가로 수요가 높지만 대도시와 농촌 이런 데 모두 이제 보육교사가 부족하고요. 대기 아동 문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죠. 이런 분들이 지역사회 돌봄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더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북유럽이나 프랑스처럼 이 아동 돌봄에 대한 질적 서비스가 높다는 게 아니고 무상화돼서 국가는 잘 사니까 일본은 무상화돼서 보육료가 무상화돼서 3세, 5세 아동의 그 무상화는 좋은데 이 맞벌이 증가로 이 대도시와 농촌에 보육교사가 부족하다는 거에 문제입니다. 보육교사가 부족해서 이 대기 아동 문제가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길다. 이런 문제가 있죠.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2차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